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을 돕기 위해 군인을 파병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병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안보 지형에 지각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지금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의 통화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러북 군사협력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렇죠. 중대한 상황 변화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유럽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지금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발표한 대로 10,000명이 넘는 전투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는 전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북러 군사협력이니까 확대되니까. 이미 사실은 지난해 제가 가진 첩보로는 지난해 러시아 측에서 놔두는 얘기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에 인민군들이 가 있다. 그러나 전투 병력은 아니었다 그랬거든요. 뭐냐면 지금 국정원 밝힌 대로 152mm, 122mm 탄으로 환산했을 때 거의 800만 발이 지금 갔거든요.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대전차 미사일. 그럼 그걸 관리해주고 유지 보수하고 AS라고 하는 인원이 반드시 따라가요. 그러니까 비전투 전력이라는 그렇죠. 거죠. 비전투 관리 요원은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걸 제가 여러 군데서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얘기가 다르거든요. 지금 말하는 폭풍군단 산하의 4개 여단이면 대단한 병력이거든요. 그럼 이 병력이 투입된다 그러면은 이제 유럽과 한반도 안보가 동시에 연계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좌시할 수가 없죠. 네, 정부 관계자의 말을 보면은 우리의 행동은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 정해진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좀 밝혔거든요. 그 러시아의 행동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현재까지 한노는 사실은 선을 지켰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안 했고 이건 푸틴 대통령이 가장 악몽으로 생각한 시나리오거든요. 북한산 탄약은 전쟁 유지지만 우리가 만일에 정밀 첨단 탄약들 무기를 준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전황을 뒤집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맘먹고 주면. 푸틴 대통령이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눈치를 봤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뭐냐면 만일 러시아가 북한의 정밀무기 기술들, ICBM, 탄도미사일 기술, 인공위성 기술, 그다음에 정밀 항공기라든지 이러면 또 우리로서는 치명적인 안보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칼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선을 지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직도 확인을 좀 해봐야죠. 말씀드렸지만 아직 시나리오는 여러 개예요. 원래 12,000명이 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그 시나리오대로 갈지 아니면 가 있는 인원들이 전투부대가 아니고 전투부대를 하더라도 후방에 있게 될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변방에 있는 지역을 북한군이 담당하고 거기 있는 러시아군이 전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또 공병이나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만일에 북한이 12,000명의 전투 병력을 전장으로 보낸다. 그럼 러시아로는 이게 빚이거든요. 그 정도의 대가를 받으면 상당한 수준의 뭔가를 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포탄에 대한 대가는 원유, 식량, 뭐 비료, 그다음에 일부 군사 기술 정도였을 거로 보여지는데 만일에 저 정도 병력이 가면 이제 북한이 원하는 첨단 무기 기술도 줘야 될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선을 넘으면 우리도 선을 넘을 수밖에 없죠, 이제는. 아직 뭐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정보당국이 밝힌 어떤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ICBM 운용 핵심 부대인 붉은 기중대 소속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붉은 기중대 들어보신 분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면서 북한은 자꾸 새로운 편제를 너무 많이 만들어요. 이제 미사일 천국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미사일 관련 전체를 관할하는데 그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담당하는 게 붉은 기중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에 이루어질 때 텔 이동식 발사대 기립하고 발사하고 할 때 거기 있던 병력들이 붉은 기중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붉은 기중대 소속에서 뭘 하는지 그쪽에서 기술적 엔지니어인지 아니면 발사를 담당하는지 지금 추정되는 거는 북한의 KN-23
원형은 이제 러시아 이스칸데르거든요. 단거리 미사일. 네. 사거리 한 800km 되는 그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인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인물이 발사만을 담당하고 그런 자문을 해주는 게 아니고 만일에 ICBM 관련 습득이나 이런 거 관련 있는 인물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 KN-23 발사 현장의 인근에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니까 아직은 이제 ICBM 관련은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ICBM 관련된 기술자라면 그게 노출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러나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 된다.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북한이 그동안 ICBM을 시험 발사했을 때는 그동안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관련 기술이 대기권에 재진입했을 때의 그 고온을 견딜 수 있느냐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기술을 얻어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ICBM으로 보면 제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ICBM 50%도 달성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ICBM은 발사해서 대기권을 나가서 1000에서 한 1100km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상태로 떨어지면서 10,000km 내외를 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대기권을 나가면 엔진이 없어요. 그다음은 이제 관성 비행이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장기간을 비행을 해서 제대로 정확한 이제 재진입을 해야 되고 진입해서도 원하는 목표를 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갔다 뚝 떨어진 것만 했거든요. 그 뚝 떨어진 건 재진입이 아니에요. 그 정상 각도로 가서 한 25도로 들어가서 재진입하는 그 기술이 어렵거든요. 그때 그 마찰열을 견디는 거와 이렇게 떨어지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온도는 이게 더 높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훨씬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선이 들어올 때 요 밑면에 열이 발생하거든요. 위는 발생 안 하고. 근데 떨어지면 똑같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요 밑면만 발생하니까 요걸 고루 분산시키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여준 건 그냥 올라가는 파워 하고 그냥 떨어지는 정도의 소재의 그냥 내열성 정도만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몇 개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은 고각 발사만 했지 정상각도 발사도 안 했고 재진입도 안 했고 목표를 맞추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왜냐 북한이 만일에 장거리 타격 능력을 보여주려면 그게 맞았는지 안 맞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감시할 측정 장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기술들을 이제 확보하는 게 북한의 이제 의도인데 이제 어느 정도 주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러시아. 그럼 결국에 북한의 지금 러시아 파병은 궁극적으로 다시 기술적인 원조를 염두에 둔 조치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말씀처럼 일종의 선을 넘게 되는 행위로 치닫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제재라든가 국제사회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재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둘 다 제정신이면 저런 판단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둘 다 그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북한은 일단 사상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전사자가. 그럼 북한에 소식이 전해지겠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일에 참전하고 돌아가면 러시아만 해도 자유국가거든요. 북한에 비하면.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경험하고 북한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포로로 잡히거나 그럼 많은 사실들이 이제 알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얻는 것도 있지만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한 거거든요. 지금 북한 체제의 균열의 변동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특히 이제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만일에 저게 사실로 알려지면 러시아군 사기가 떨어지죠. 이제 인민과에 참전하는구나. 우리가 지고 있구나. 지금 다 러시아가 우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게 지금 절박한 게 여론도 나빠지죠. 그다음에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죠 이제. 그러면 저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외국인 용병들이 공개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토가 파병은 어렵겠지만 모아서 파병시켜줄 수는 있거든요. 심지어 나토군도 갈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그게 확인이 되면은 첨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위험한 일을 지금 양측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양측 다 절박하다. 김정은 정권은 외화, 그다음에 군사기술, 러시아로부터 지원이 절박한 상황이고 러시아는 예상보다 전쟁에서 거의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게 양측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런 선택을 양측이 한 거거든요, 지금. 일단 뭐 러시아가 처음으로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서로 모순되는 정보가 많다라고 약간 좀 애매하게 답을 했어요. 러시아의 속내는 뭘까요? 그 인민군 가 있는 거 본인도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 있는 병력은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파병 사실을 숨길 수는 없는데 그러나 본인들도 이게 정말 최전선에 싸울 병력으로 활용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빨리 정보가 공개됐기 때문에 정말로 만일에 전혀 아니라면 아니라고 발뺌하고 더 강한 톤을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뭐 국방부에 물어봐라, 뭐 무슨 정보가 자꾸 지금 늘어지거든요, 얘기들이. 그러니까 파병은 사실이지만 그걸 숨길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이제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정부도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 좀 항의했습니다만 이 주한 러시아 대사 측에서 지금의 이런 협력은 국제법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국제법을 운운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건 이제 올해 6월 19일 날 러시아하고 북한이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조약에 서명을 했거든요. 네. 네. 푸틴, 김정은 두 사람이. 근데 거기에 4조에 보면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쌍방이 침공을 당해 전쟁에 처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군사적 원조를 하는 건 당연하다. 네. 거기에 따라 이제 그러니까 파병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죠. 그러나 이게 한국의 안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절박해서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한국 안보에는 지장을 안 주겠다. 요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킬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상당한 인명이 이제 살상되는 인민군이 이제 소모되는 그런 대가를 치르고 김정은 정권이 보냈는데 그냥 지금처럼 그냥 월급이나 받고 그냥 저 석유나 받고 식량이나 받고 여기서 만족할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원하는 거 이제 더 강요하겠죠. 푸틴 정권에. 그럼 푸틴 정권은 딜레마죠. 만일에 원하는 거 좀 들키거든요. 우리가 알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 때 네. 한국군이 파병됐잖아요. 인민군도 파병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인민군의 상당수가 심리전, 한국군에 대한 심리전, 베트남군의 심리전을 담당했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할 역할들은 가지수가 시나리오 조합이 무궁하게 많아지는 거죠. 탄약 공급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군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전쟁으로 비화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우리 눈치를 러시아가 급해서 북한으로부터 받고 무기도 받고 병력도 받은 것 같은데 이제 공이 이제 다시 넘어가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간 건 아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도 넘는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유동적이죠. 이제 양측의 북한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 있죠. 그다음에 북한이 추가적인 병력을 얼마나 보내고 어떻게 이동 그거 다 들키거든요. 이제 그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북한의 입장도 사실 나왔잖아요. 유엔 북한 대표부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북한도 이제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이미 북한 내에서 만일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예. 남북한은 이제 통일 안 하고 다른 나라로 간다고 그러면서 돈벌이 좀 하자고 인민군 소모한다 이 소문이 날 거거든요. 이제 이미 전사자 6명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나쁜 민심에 이데올로기적인 혼란, 그다음에 경제는 지금 신의주주 다 수해 복구도 못했는데 설이 내린 지 오래됐어요. 벌써 네. 한 2주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인민군까지 파병이 되고 이제 전사자까지 이 소모전에 이제 소모되면은 이거는 북한으로서도 치명적이죠.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모험수인 카드가 되는 거잖아요. 모험입니다. 정말 뭔가 좀 급박한 뭔가가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나요? 말씀드렸지만 양쪽 다 절박하지 않으면 예. 저렇게 선을 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저는 판단을 못 해요. 저는 전투병력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네. 네.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거든요. 근데 저 정도면은 이건 양쪽이 선을 넘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양쪽에 다 있는 거죠. 이 북한과 러시아가 어찌됐든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벼랑 끝에서 좀 어쩔 수 없이 손을 잡는 듯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을 생각해 보면 북중러의 관계 밀착이 좀 계속 부상했었거든요. 지금은 중국이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원래 북중러는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경쟁과 협력 관계거든요. 네. 왜냐하면 영토 문제도 있고 또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서로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6월 북러 밀착이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자기들의 배타적인 전략적 이해관계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고비용을 감수하고도 북한 체제 생존에 막대한 지원을 해왔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북한 대외교육 중에 98.3%가 중국이에요. 러시아는 1%도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이 태평만 댐이라고 압록강 요역에 5개 댐이 이제 북중이 공유하는 댐이 있고 수풍댐도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하류에 있는 게 태평만 댐이거든요. 신의주 상류 한 50km 있는데 거기에 송유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중국의 송유가 원유가 들어가거든요. 예. 네. 근데 그거 잠그면 북한은 몇 달 못 견뎌요. 근데 그렇게 막대한 물량을 주는 이유는 바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한미에 대한 대응도 되고 요사시 중국의 꿈은 동해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동해가 막혀 있잖아요. 그럼 동해로 나오게 되면 태평양 쪽으로 중국의 숨통이 트이거든요. 물류, 군사까지. 근데 문제는 중국이 동해로 나오면 러시아 국동이 포위되거든요. 이게 이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러 밀착이 원래 북중 관계는 좋았다 나빴다 했지만 네. 지금 최악이다. 그다음에 북러 신조약으로 인해서 군사 개입 가능하잖아요. 유사시 북중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에 따라서 중국만 군사 개입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러시아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시 북한에 중국이 들어오면 러시아도 들어오겠죠. 근데 그럼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지금 좀 더 기울어진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종속돼 있거든요. 의존관계가. 네. 거의 뭐 생명줄이. 그리고 별로 국제적으로 경쟁력도 없고 중국 말고는 관리도 안 하는데 예. 이제 러우 전쟁으로 북한의 전략 가치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래서. 보석 같은 네. 존재가 됐으니까 러시아한테는. 그러니까 원하는 석유, 식량, 비료, 러시아 3대 수출국이거든요. 이게 북한이 절실한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군사기술도 첨단이니까 북한이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북러 밀착에도 불구하고 북중 교역이 98.3%죠. 왜냐?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만큼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데 러시아는 제조업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생명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북한 경제를 살릴 만한 능력은 러시아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쪽에 숨통이 트이니까 이제 김정은 정권이 배팅을 그쪽에 하는 거죠. 올인을 하는 거죠. 이러면 이쪽에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딸에내 있는 시진핑, 김정은 발 동판도 시멘트로 덮어버리고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상당히 안 좋다고 보면 됩니다. 북중 관계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미국의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뭔가 좀 미온적이란 말이죠.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면 미국도 곤란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병력이 대규모로 우크라이나를 가면 지금 나토와 미국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더 많은 지원, 그다음에 심지어 뭐 가능성 높지 않지만 병력 파견까지도. 왜냐? 전선 자체가 10,000명에서 안 끝날 수도 있거든요. 월남전 때 우리가 연인은 30만 명이 넘게 참전했어요. 최대 5만 명까지 가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월남전보다 훨씬 큰 전쟁이거든요. 그럼 북한군이 128만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숫자는 차이가 좀 있지만 100만 네. 내외로 보여지는데 만일에 저 전쟁에 북한이 끌려가게 되면 우리도 최대 5만 명이 베트남에 가 있는데 12,000명에서 안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형이 변하거든요. 나토도 그러니까 미국도 신중하게 보는 거죠. 지금 향후 시나리오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절박한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입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나토와 미국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신을 가지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고 또 어쩌면 이 상황이 변수가 돼서 북한과 러시아 행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계획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참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국제사회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